문학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21에서 24번 보면 되겠죠? 어디 보자. 최만식의 맹순사입니다. 이때 순사는 우리 일제시대 때 경찰, 순경을 순사라고 불렀죠. 그죠? 당시에 어떤 시대상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술상 특징, 그 다음에 문맥의미 파악, 22번 읽어가면서 제끼시오. 23번에 이건 구조 묻는 거네. 인물 심리. 그 다음에 24번 윗글을 참고하여 감상해라. 자, 24번 문제는 먼저 보고 들어가도 좋고, 나중에 봐도 좋고. 자, 먼저 우리 봅시다. 이 작품은 혼란스러웠던 해방 전후의 사회 현실 속에서 도덕적 관념의 부족한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부정적 인물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제시한 뒤 그의 실상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 인물의 허위와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된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당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그쵸?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어제 지소미아를 연장하냐 종료하냐 했는데 결국은 좀 굴욕이에요. 조건부 연장이긴 한데 좌우단가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근데 민족의 아픔인데 이 같은 민족끼리 더 심하게 구는 놈들이 또 있었죠. 친일파들 안타깝습니다. 자, 소설 볼게요. 소설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서술상 특징 잡으셔야 됩니다. 그치? 즉 시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묘사들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 인물 심리 정리, 누가 누군지 인물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죠. 좌우가 내가 그만침이나 청백했기 망정이지 다른 동간들 당했다는 소리 들었지? 이때 동간은 동료. 이때 청백은 뭐니? 청백리라는 말이죠. 청백리. 아주 검소한 관리를 청백리라고 하죠. 그래서 검소하게 사는 것, 청백,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도 안 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청백이라고 얘기죠.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집에다 불을 지르고 누구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푸시시 일어서다가 비오는 때를 이윽게 내다보면서 맹순사는 곰곰이 그렇게 안악을 타이르듯 한다. 서분이에게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다 말같지도 아니한 소리여 억지 옛발명이었다. 가네모도상은 그렇게 들이 긁어먹고도 되려 승찰해서 승진 부장이 된 거 어떡하고 며칠 가나. 자, 한번 봅시다. 며칠 가나. 문맥의미 파악하기 22번에 1. 맹순사는 서분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하고 있다. 그쵸? 에이, 그거 며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20에 1번 맞고요. 다시 지문. 그렇게만 생각하면 뱃속은 무척 편하겠소. 여주로 내려갔던 기노시다 상낸 이사를 해오는데 재봉틀이 인장표루다. 손틀 발틀 2개에 방한짐 8개, 옷이 옥상옷만 도랑꾸루 15도랑꾸더래요. 그리고도 서울로 뻐젓이 와서 기계방아 사놓고 돈벌이만 잘 하면서 활개 펴고 삽디다. 죽길 어째 죽으며 팔다리가 부러질 팔다리는 어딨어? 자, 지금 볼까? 맹순사하고 서분이가 지금 아내인 것 같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분이 생각은 뭡니까? 야, 저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다 쫓겨간 줄 알았더니 더 떵떵구로 잘 살고 있지 않냐? 하소연하고 있죠. 그런 게 글쎄 다 불황단질로 장망한 거 아니야. 불황단질 나쁜 짓들.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도 맨날 청백이야? 아무렴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도 들어올 게 없는 법이야. 맹순사는 마침내 양복장 문을 연다. 연방 청백을 뇌던 끝에 이 양복장을 보자니 얼굴이 간지러웠다. 이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치?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청백 이렇게 청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양복장의 양복을 열고 양복장을 보니까 얼굴이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캥기는 게 있다는 얘기죠. 유치장 간수로 있을 때 가구장수 하나가 경제범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본이가 쪽지 한 장을 그에게다 주워달라고 졸랐다. 못 이기는 체하고 전해주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이 양복장이 방 윗목에가 척 놓여진 것을 보았으나 그는 내력을 물으라고 아니하였다. 결국 뇌물로 하나 받은 거죠. 그치? 양복점 안에서 떼어 입은 대마직 국민복은 양복장보다도 조금 더 청백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라는 얘기입니까? 국민복도 뇌물 받은 거죠.
작년 초가을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리는 파출소 건너편의 양복점에서 맞춰 입은 것이었다. 공정가격 32원 각수인데 32원 각인데 양복을 찾아 들고는 지갑을 꺼내는 체 하면서 얼마죠? 하고 물었다. 지갑에는 돈이라야 3원밖에 없었다. 자, 니은 부분 볼까요? 22의 2번. 맹순사는 양복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가격을 물어보기다. 그렇죠. 지갑에 돈이 3원밖에 없는데 32원짜리를 입으면서 얼마요? 라고 물어보는 심보는 어떤 심보? 도둑놈 심보. 양복점 주인은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내밀었다.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8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 경제가 강화된 2, 3년 60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뇌물 받는 것으로 보태어 나왔다. 몇십 원씩 돈 100원씩 쥐어주는 것을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채 받아넣기 얼마였는지 모른다. 자청해주는 것을 따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울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익 갚을 테니 빨리 갚을 테니 100원만 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 자, 22에 3번. 맹순사는 뇌물을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 맞죠? 나쁜 새끼네. 술 대접을 받기는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립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에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해주었네 하여도 안하게 옷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었었다. 공교로이 그 누똥치마마는 기회가 없고서 8.15가 덜컥 달려들고 말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뭡니까? 과거 회상이죠. 과거의 일들을 보여주면서 맹순사가 사실은 청렴결백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갖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있죠? 뇌물 받아먹는 사람들, 그치?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투명해졌는데 공무원들 싸잡아서 욕하면은 야근 안 하면서 야근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엄마무시하게 돈 털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고위 애들은 또 돈 막 해먹고, 그쵸? 단위가 뭐 억대 단위. 자, 이렇게 작은 것이나마 뇌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려고 8분의 자신이 있었다. 뻔뻔하다 이 사람, 그치? 뻔뻔한 사람이네요. 맹순사의 생각에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돈이나 몇십 원, 돈 100원 받아 쓰고 쌀 남으며 찬거리나 조금씩 얻어먹고 술 대접이나 받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서로 하는 일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분가로 들어갔나 보네. 하여도 죄될 것이 없고 따라서 독직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적어도 독직이나 죄가 되자면 몇만 원 집어먹고서 소위 팔자를 고친다는 등 허리띠를 푼다는 등의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었었다. 그래서 맹순사가 생각하는 뇌물, 그렇죠? 팔자를 고쳐야 돼요. 아주 큰 돈을 해먹고서 뭔가 확 바뀌어야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중략 부분. 해방 직후 순사를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맹순사는 생활고로 인해 다시 순사가 되어 파출소로 첫 출근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 못한 이유가 해방되고서 친일파들을 다 도망갔는데 1, 2년 있다가 다시 컴백합니다. 그 미군 애들이 다시 불러 들여왔거든. 옛날에 순사와 똑같이 차리고 하였건만 맹순사는 웬일인지 우선 스스로가 위험도 없고 신도 나는 줄을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거나 지나치는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고 그저 본숭만숭이었다. 더러는 답북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기까지 하였다. 그렇죠? 일제 때 순사하고 해방된 다음에 순사하고였던 그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체포도 아니하고 위협도 아니하고 뺨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워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 걸으면서 곰곰 생각해 보았다. 전에 많이들 행악을 했대서 정녕 그것이 썽 싶었다. 행악 나쁜 짓이죠. 나쁜 짓 행한 것. 22의 4번. 맹순사는 과거의 행악을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부인하고 있다. 이거 좀 더 봐야 되겠어요. 그치? 우리가 지금 밑줄 친 리을만 보고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정녕 그것이 썽 싶었다. 애먼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지. 틀렸네. 4번이요. 그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인정합니다. 아이고 내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나쁜 짓 많이 했구만 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번 답 4번이 되겠네요. 미음도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즉, 지금 와서 푸대접 받아도 한문에 하지. 화무 11홍이요. 화무 11홍 뜻. 화무, 꽃은 없다. 11홍, 붉은 것. 그러니까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시절,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간다.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한때 잘들 해먹었으니 이제는 그 대가품도 받아야겠지. 못되게 울었으니까 이제 그 대가가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무엇인지 모를 한숨이 절로 내쉬어졌다. 마침내 땡땡 파출소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맹순사는 백성들이 순사를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연유를 또 한 가지 발견하여야 하였다. 두벅두벅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에 테이블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놀랍 깨어 고개를 번쩍 드는 동간. 동간은 동료. 맹순사는 무심결에 아니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다시금 짜짜시 그를 바라다 보았다. 자세히 쳐다봅니다. 자, 그러면 22번 5번도 확인해 줘야 되겠죠? 맹순사와는 의외의 장소에서 뜻밖의 인물인 노마를 만나 놀라고 있다. 자, 이것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자, 보자면 노마 볼때기에 있는 붉은 점이 아니었더라면 얼굴 같은 딴 사람인가 하였을 것이다. 행랑아들 노마였다. 맹순사는 금년 봄 시방사는 홍파동으로 이사오기까지 6해를 눌러 사직동 그 집에서 살았다. 그 행랑에 노마네가 전 주인 때부터 들어있었고 왼편 볼때기에 붉은 점이 밝힌 노마는 12살이었다. 근처에 3년짜리 학원을 1년에 작파하고서 저무나 새나 우미간 앞에 가 놀다간 깃대도 받아주고 삐라도 뿌려주고 하는 것이 일이오. 우미간. 김두한이 여기가 아지트였죠. 집에 들어와서는 어멈 아범한테 매맞기가 일이오 하였다. 조금 더 자라더니 우미간 패에 들어가지고 밤거리로 행패를 하고 다녔고 사람을 치다 붙잡혀간 것을 몇 차례 놓이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누가요? 맹순사. 그치? 자, 또 과거 회상을 하고 있었죠?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거지. 그치?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인물의 행적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약적 제시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 노마에 대한 것. 노마는 겸연쩍은 듯 그러나 일변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 듯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날이 많이 좀 가르쳐 줍시오. 날이. 그러니까 노마가 지금 경찰이 되는 거죠. 순사가 된 거죠. 동간끼리도 날인가 이 사람. 동료끼리도 날이냐. 나이가 시키밀이라. 맹순사는 내색을 아니하고 소탈이 그러면서 같이 웃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런 것이 다 순사니 수모도 받아 싸지 하였다. 자, 그럼 22번은 아까 우리가 답을 어디 보자. 4번이라고 했었죠. 그쵸? 21. 윗글의 서술상 특징. 서술자를 교체하여 아니요. 교체 안 나온다. 자, 근데 이거 희한하게 요런 보기가 항상 나와. 뭐 서술자를 교체하여 분위기를 달리한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배웠던 작품 중에 서술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건 내용 중에는 서술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술자는 항상 고정적이에요. 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서술자들은 고정입니다. 안 바뀌어요.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 아니죠.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 암시 이것도 아니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앞에 있는 거 맞죠? 누구 시각입니까? 맹순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맞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된 또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묘사를 해주죠. 자, 그런데 제한된 것은 특정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자, 5번.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없습니다. 따라서 21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도 볼까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질문. 맹순사와 대화를 나눌 때 서분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는 재봉틀, 심리, 자신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분이 부러움. 그렇죠. 맹순사가 양복장을 보며 얼굴이 간지럽다고 느낀 이유는 뇌물로 받은 것이어서. 팔자를 고칠 만큼 뇌물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맹순사가 다른 사람들의 느낀 질투심 아니죠. 여기 얼굴이 가려운 이유는 뇌물 받은 것. 즉 앞에서는 자기 청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복장 문 딱 열고 나서는 뭔가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쵸? 창피하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는 창피함 또는 부끄러움 이렇게 가야지 뭐 질투심 때문에 얼굴이 간지럽다 맞지가 않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이야기니까 여기 뭐 3, 4, 5번은 확인 안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1번 맹순사가 다른 동간들과 달리 자신은 청백하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부정적 인물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 두 번째, 뻐젓이 돈벌이만 잘 하면서 활개 펴고 사는 사람에 대한 서분이의 말에서 혼란스러운 당대 사회의 모습. 세 번째, 스스로 청백하다고 여기면서 술대접을 받은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맹순사의 모습에서 인물의 허위와 위선 확인. 네 번째, 해방 후 다시 순사가 되어 땡땡파출소에서 일하게 된 맹순사의 모습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 다섯 번째, 우미관패에 들어가 사람을 치다 붙잡힌 노마를 놓아줬던 맹순사의 모습에서 맹순사가 도덕적 관념을 회복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위의 내용하고도 맞지도 않고 박스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맹순사는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도덕적 관념을 회복하지도 않았어요. 답은 5번. 질문 없으시면 또 점핑 30에서 3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를 감상하는 31번은 요거 먼저 읽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은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다. 그치?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 박스를 먼저 읽고 가를 분석해 봅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며 해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에게 해방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이상적 공간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화자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실에 대해 거나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 우리가 박스를 먼저 보는 이유, 특히나 시에서 박스 먼저 보는 것을 이렇게 정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있죠? 절망적인 정서입니다. 그쵸? 또는 체념적 정서가 가시에 있다는 얘기네요. 민족 해방.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됐죠? 해방 됐습니까? 우리 뭐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자꾸 딴지 걸잖아. 뭐 하려고 그러면 일본 애들이 연병하고, 그치? 뭐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관광객도 안 보내주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저거니가 자꾸 뭐 쏘고, 그죠? 우리는 아직 독립이 안 됐어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이게 다 누구 탓이다? 일본 애들, 일제 탓이다. 안 그래요? 얘네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당하고 그 다음에 쪼개진 거 아니야. 쪼개지더라도 우리끼리 쪼개지면 괜찮아. 그쵸? 근데 뭐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예인병 이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통일 한국을 만들어 주세요. 금강산 구경 좀 가게. 자, 그럼 지문 보도록 해볼까요? 신석정의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그럼 봄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우리 벌써 박스를 보고 왔잖아. 그치? 해방이 되겠죠. 뭐 민족의 독립, 광복, 해방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를 볼 때는 정서 외 표현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의표 봅시다.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오랴려려려 푸른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네요. 그 다음에 수레를 탄다라고 얘기를 했네. 봄이 이거 뭐 의인법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활류법. 자, 또 어떤 표현법이 있어요?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또 어떤 표현법이 있습니까? 추상의 구체화 있죠. 왜 추상의 구체화예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건데 이거를 수레를 탔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론 의인법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을 짐처럼 실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추상의 구체화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바다 건너 먼 시적 허용 먼 산맥을 넘어서 어느 삼림은 이제 숲속 어느 삼림에 투숙을 했다가는 의인법이군요.
투숙이 뭐죠? 투숙?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걸 투숙이라고 그러죠. 이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 이거 의인법이네. 그러면 환류법 지우고 의인법, 예, 추상의 구체화. 투숙을 했다가는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 자, 어쨌든 봄은 멀리서, 예, 오려고 합니다. 아침에도 날이 꽃같이 주규법. 아침에도 날이 꽃같이 흰 안개가 걷기 전부터 사람들은 언덕길에서 만날 때마다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했건만 헤어질 때마다 전설같이 믿을 수 없는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목매어 울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뿅 끊어줄 수 있겠죠? 아침마다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 푸른 봄이 올 거야 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헤어질 땐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봄이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목매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애상적인 이미지 잡히고 있죠. 슬프죠. 왜? 스스로 못 믿어. 봄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온다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중 어떤 젊은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지구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었으리라 단념하기도 했다. 좌절. 절망감. 여러분 조심할 거. 화자의 정서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어떤 젊은 친구의 정서입니다. 그치? 이런 건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문제를 낼 때 뭐 밑줄친 곳에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유사한 것 이렇게 가면은 이거 찾으면 안 되겠지. 그치?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어느 가득한 성좌로 멀리 떠나버렸다고 하였다. 이것도 좌절, 절망이 되겠다. 좌절, 절망. 아득한 성자, 그치? 다른 별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너네 나라로, 나라가 아니죠. 너네 별로 꺼져.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 또 어떤 친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봄은 어느 성자에서 다시 오지 않나 하고 모조리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부질없이 소곤대기도 하였다. 얘네들은 뭡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또 갖고 있어요. 그치? 그거를 시적 화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질없다. 부질없다는 말은 뭐예요? 소용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너무 힘들어. 아마 봄은 없을 거야. 그래도 오지 않을까? 그 자체가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자는. 그러나 아무리 옷같이 흰 백매가 핀다기로서니 하얀 매화, 옷같이 흰 매화, 직유법 있네요. 옷같이 하얀 매화가 핀다기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느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앓았다. 똑같은 거 반복되고 있죠. 앞에서 즐거운 이야기 했다가 못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스스로 믿지 못해서 슬픈 이야기 한다 얘기를 했지. 그치? 똑같네. 여기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도 봄은 오지 않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계절이 떠나간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 하고 심장을 앓았다. 예, 똑같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시작화자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이 몹쓸 지구에 서서 도대체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끝맺고 있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봄이 올 거야 라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게 올 거라고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봄이 온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야. 진짜 봄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한마디 막말로 뭐란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이빨만 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 31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1. 봄에 대해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소망하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상.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실에 체념하거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친구가 봄은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말한 것에서 현실에 체념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고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봄은 다시 오지 않나 하고 부질없이 소곤되는 것에서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모습. 그렇지? 그래서 이 화자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번째, 옥같이 흰 백매는 자연이 순환하듯 민족의 운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믿음이 없잖아. 그렇지? 내용상 믿음이 없다라고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화자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계절이 떠나간 빈 지구는 이상적 공간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절망적 현실을 보여준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C를 보도록 해봅시다. 32번 문제 같이 가면 돼요. 정호승의 백두산을 오르며. 역시 마찬가지 정서 외 표현 기법입니다. 백두산에 도착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 내립니다. 계절적 배경은 겨울. 흰 자작나무 사이로 희다 색깔 있네요. 그쵸? 저 시각적 있네. 공통점이 있다. 그치? 위에서도 뭐 푸른 색깔 시각적인 이미지 있었죠? 흰 자작나무 사이로 외롭게 걸려있던 낮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잣까마귀들이 떼지어 날던 하늘 사이로 서서히 한방눈은 퍼붓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30의 1번을 볼까요?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낮달도 사라지고 까마귀들의 떼져. 자, 낮달이 보인다는 것은 하늘을 막다는 얘기잖아. 그죠? 달이 보인다는 거는 낮에 낮달은 어떻게 보여? 좀 하얗게 보이겠지? 희미하게. 그쵸? 날씨가 맑은 건데 갑자기 서서히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진 거네요. 32의 1 연결할 수가 있겠죠. 기상악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두산 가본 친구 있어요? 없나? 한번 가보세요. 북한 쪽으로는 못 가고 중국 쪽으로 가죠. 요즘은 뭐 길 잘 뚫어놔가지고 차 타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까지 걸어가는데 한 1.2km인가? 2km인가? 그 정도만 걸어가면 천지 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우리들은 표면적 화자 나와 있죠? 1인칭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32에 2번도 확인.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 그러네요.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 목표는 천지. 다음, 눈 속에 핀 흰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역시 시각적 이미지 있고 흰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갔다. 자, 백두산과 뭐가 됩니까? 동화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흰 두견화에 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흰 두견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30의 3번 화자가 대상과 동화되어가는 모습 방금 설명을 했네. 그 다음에 눈보라가 장백송 나뭇가지를 후렵 꺾는 품구 바람 입구에서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어렵다. 힘들다. 눈보라가 겁나게 오나봐요. 힘들어요. 32의 4번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다. 글쎄 정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그치? 이럴 때는 그냥 보류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갈수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 대꾸 들어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표현 역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올라갈수록 올라갈 수가 없고 내려갈수록 내려갈 수가 없고 역설적으로도 파악됩니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을 오르며 우리들은 다시 천지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자, 눈보라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백두산을 오르며 함께 살아갈 날을 생각합니다. 32의 5번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있네. 천지처럼 함께 살아갈 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류했던 게 4번이 되겠죠.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다. 자, 얘가 왜 틀렸냐면요. 박스 안에 뭐 없어. 자료가 없고 그냥 백두산 올라가는데 눈보라 갖춰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쵸? 그 상황을 억압적 현실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정보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어떤 박스를 주고 뭐 이 작품은 언제 쓴 것으로서 뭐 80년대 이런다면은 뭐 4번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보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넘겨짚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문제 풀 때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이번 수능에서 뭐 일타 강사가 알려준 대로 했다가 문제 틀렸다, 뭐 아우성 뭐 소송 낸다 어쩌나 막 그러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바본 거지, 그렇죠? 국어 문제 풀 때는 이건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머리 담고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가서 비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미리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네? 미리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지. 그리고 문학 작품은 얼마든지 달리 해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키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신형처럼 문제를 접근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나 수능은. 어쨌든 32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그러면 30번 가와나의 공통점입니다.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방금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의문형 어미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자, 나의 의문형 어미가 있었습니까? 했다, 고, 했다, 했다, 없어요. 자, 2번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 자, 그러면 나의 색채어가 있었습니까? 흰 자작나무 사이로 흰 두교나 있었죠? 그 다음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가에 푸른 술에 있네. 그쵸? 있으면 있는 겁니다. 답 2번. 질문. 없습니까? 자, 또 쉬어.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좀 메롱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쉬어. 38에서 41번. 38에서 41번 문제가 되겠네요. 작자 미상의 황계사. 동짓달 기나긴 밤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는 이거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이규보의 봄의 단상 되어 있죠. 고전수필이에요. 고전수필. 이거 원래 한문으로 써져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고. 자, 문제 먼저 보면 가나의 공통점. 그 다음에 자, 박스 문제 가. 자, 39번 문제는 박스 보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40번에는 구조네요. 구조. 이렇게 보니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1번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 자, 39번 보도록 해볼까요? 황계사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그리움을 형성한 작품. 그래서 정서 나와 있죠? 이별로 인한 답답함과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임과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이미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원망도 들어있네. 그 답답함, 그리움, 원망. 그런데 이런 원망이는 이별 상황에서 벗어나 임과 재회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도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다음 보도록 해봅시다. 정서외 표현기법 황계사. 황계는 이제 여러분 닭이요, 닭. 황계, 그죠? 노란 닭을 황계라고 그러고 사는 뭐 노래 이런 뜻입니다. 노란 닭 노래 이렇게 되겠네요.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일조 하루아침에 우리가 보통 하루아침에 이별한다는 얘기하지 하루아침에 망했어 얘기하죠.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끊어져서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이건 그냥 의문형이죠. 진짜 궁금한 겁니다. 이때 자네는 뭐 당신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국에서는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세국에서는 자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청각적인 이미지도 있네요. 이 아이의 말도 요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치?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네요. 춘수가 만사택하니 춘수 봄물이 만사태 만사 온 세상에 택 가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이의 말 듣소.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춘수가 만사택하니 이제 봄이 풀리면 얼음이 녹잖아. 그치? 그럼 물이 많이 생기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지형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경치 아름다움 그게 취해서 못 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아이야 이 말도 써. 화운 여름 구름이죠. 여름 구름이 다기봉하여 많다. 어디에 많아요? 기한 봉우리에. 기한 봉우리에 많으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유사동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네. 유사동사 구조 반복. 자, 반복할 때 어떤 효과요? 운율 형성 및 의미 강조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님이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요. 한 곳을 들어가니 육간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자, 이거는 소설 구운몽에서 따갖고 왔어요. 소설 구운몽. 예진아 구운몽 아니? 몰라요? 9개 구름의 꿈이란 뜻인데 중간에 구운몽 알아? 그래요? 이거 아직 안 배웠나? 네, 한 곳을 들어가니 육간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또 인간 세상의 욕망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지화자 좋으시고 병풍에 그리 황개. 자,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죠? 병풍에 그리 황개 수탉이 두 날개를 둥덩 치고. 둥덩 음성 상징어 있네. 둥덩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려. 사경 1.4경, 1경, 2경, 3경, 4경 한 새벽쯤 돼요. 새벽에 어떤 시간에 날 새라고 꽃기어 울거든. 청각적 이미지 있죠? 꽃기어 울거든 올 것인가? 그냥 의문형입니다. 서리법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의문형이야. 이 부분이 이제 황진이 시조하고 엮어서 자주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추상에 구차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림 속에 병풍에 그린 황개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림 속에 있는 닭인데 얘가 직접 나와서 새벽녘에 꽃기호 하고 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상의 구체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황진이 시조에 보면은 뭐 동직달 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네 어찌 그리하여 아니오는가? 너는 죽어 황하수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대.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요즘에 그 유재석의 노래 부르잖아. 너는 상수 나는 망원.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대구법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거 썼어요. 이 노래 모르니? 합정용 5번 출구. 그렇죠? 너는 죽어 황하수 나는 죽어 도대선. 그렇죠? 요런 어떤 구절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트를 보통 전통가요라는 말을 쓰죠. 이게 민요 쪽으로 많이 쓰고 대구법도 많이 써서 그래요. 너는 죽어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 되어 큰 배 되어. 이거 대구법 들어갔죠? 이거 보니까 그 노래 생각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이것도 뭐 대꾸지 뭐. 여기서 딱 끊어야 되겠죠.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두둥실 떠서 놀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죽어서 너는 황하수 나는 도대선. 그래서 우리 항상 떠나지 말자 이런 얘기죠.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달아 보느냐. 자, 사람 아닌 것에 도노법 쓰면은 자동으로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 달아 보느냐. 누구누구야. 이게 도노법입니다. 여기에 의인 들어가 있고 도노 들어가 있고. 저 달아 보느냐. 님 계신데 명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명휘 밝은 빛. 님 계신데 밝은 빛을 빌려다 나도 보게. 자, 그러면 이 달의 의미가 뭐가 돼요? 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겠다. 그치? 이 아이야 말 듣소. 추월이 양명휘하니. 추월 가을달. 가을달이 양명 밝을
양은 뭐 뜨거울 양 좋습니다. 밝다는 얘기죠. 아주 휘영청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석 때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거 생각하면 돼. 양명휘하니 아주 밝으니 가을달이 아주 밝으니 달이 밝아 뭐더던가 어디를 가고서 니 안이 오더냐 지하자 좋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뭐 지하자 좋으시고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추임새도 되고 그쵸? 좀 이렇게 소리 좀 들어가는 것도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3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전한 것에서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이거 뭐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로 안이 오더냐라고 하는 것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낀 화자의 답답한 심정. 세 번째, 물이 깊고 산이 높다는 것에서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박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별하게 된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 찾는다고 하니까 틀렸네. 연결이 안 되죠? 늦게 오는 이유야. 늦게 오는 이유. 물이 깊고 산이 높은 것은 늦게 오는 이유가 되는 거지 이별하게 된 이유가 아닙니다. 4, 5번도 확인해 볼게요. 병풍에 그린 황개가 꽃기어 울거든 오려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미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고 황하수와 도대선이 되어 떠서 놀자로 한 것에서 화자가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규보의 봄의 단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필 볼 때 시랑 똑같이 보면 돼. 그냥 정서의 표현기법이야. 똑같아요. 수필에서의 목소리도 화자라는 말을 씁니다. 지은이 목소리 화자라고 하죠. 온갖 꽃들 피어나 고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데 지규법 들어갔네. 온갖 꽃들을 뭘로 표현한 겁니까? 고운 비단으로 표현했어요. 푸른 숲 사이로 푸른 숲 시각적 이미지도 있죠. 푸른 숲 사이로 다문다문 보이니 참으로 알록달록하다. 시각적입니다. 뭐가 알록달록합니까? 꽃. 들판에는 푸른 풀이 무성히 돋아 소들이 흩어져 풀을 뜯는다. 대관령 생각하면 되려나? 예. 여인들은 광주리 끼고 야들야들한 뽕잎을 따는데 부드러운 가지를 끌어당기는 손이 옥처럼 곱다. 역시 지규법.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풍경을 보고 있죠.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민요는 무슨 가락의 무슨 노래일까? 청각적. 첫 번째 달라 어떤 풍경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풍경 묘사, 본 풍경이 되겠고 두 번째 달라 가는 사람과 앉은 사람, 떠나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이니 그 따뜻한 기운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다. 네, 따뜻하다. 촉각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글을 내용을 전개하고 있네요. 그런데 먼 사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왜 이토록 민망하고 답답하기만 할까? 자, 좀 대비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치? 풍경은 좋아요. 풍경은 좋은데 이거하고 뭐가 이 사람의 마음하고 뭐 정서로 해도 좋습니다. 정서가 좀 대비되고 있어요. 정서는 민망하고 답답. 봄이 되어 붉게 장식한 궁궐에도 해가 길어지니 온갖 일들로 바쁜 천자에게도 여유가 생긴다. 천자는 황제를 의미하죠. 하늘의 아이란 뜻으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천자도 여유가 있어요. 화창한 봄빛에 설레어 가끔 높은 대궐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노라면 장구 소리는 높이 울려 퍼지고 발그레한 살구꽃이 일제히 꽃망울 터뜨린다. 청각적 이미지 있고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넓은 중국 땅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니 기쁘고 흡족하여 옥잔에 술을 가득 부어 마신다. 부귀한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뭐뭐하리라 추측 표현도 쓰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높은 사람이 봄을 즐기는 풍경을 묘사를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쇼.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호탕한 벗들과 더불어 꽃을 찾아다니는데 수레 뒤에는 붉은 옷 입은 기생들을 태웠다. 가는 곳마다 자리를 펼쳐 옥피리와 생황을 연주하게 하며 생황, 그 필이 좀 어떻게 생겼지? 마치 칠면조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란 몸체가 있고 뭐가 이렇게 끼쭉 이렇게 나와 있고 부는 악기가 있어요. 옥피리와 생황을 연주하게 하며 곱게 짠 비단 같은 울긋불긋한 꽃을 바라보고 역시 지규법 있고요. 표현법도 많이 나와 있어요. 취한 눈을 치켜뜨고 이리저리 거닌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자, 위에서는 궁궐에서 높은 사람이 봄을 즐기는 모습. 여기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이 봄을 즐기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 있네. 한 어여쁜 부인이 빈 방을 지키고 있다. 천리 멀리 떠도는 남편과 이별한 뒤 소식조차 아득해져 한스럽다. 마음은 물처럼 일렁거려 쌍쌍이 나는 제비를 보다가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린다. 자, 보세요. 쌍쌍이 나는 제비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시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의 화자의 정서는 뭡니까? 남편과 이별해서 한스러운데 쌍쌍이 나는 재미를 보니까 눈물 흘려. 그치? 외로움을 부각해주고 있네. 그쵸? 슬프고 비탄에 찬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역시 추측하고 있네요. 이 글을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어떤 이렇게 사례 제시가 있어. 사례 제시.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정서와 행동이 사례 제시가 되어 있고, 뭐 궁궐에서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사치하고 위에 뭐라고 했나? 사치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슬프고 비탄에 찬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좀 해주고 있네요. 자, 포인트 문제 우리가 바로 돌아갈 수 있겠죠. 기억과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4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기억 저 달아보느냐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밝은 빛을 좀 빌려다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럴 때는 제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그렇고 화자의 처제 동일시 아니고 화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아니고 화자의 대상을 연결하고 그렇고 화자의 부정인시 아니죠?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은 얘기잖아요. 그치? 1번 확인해 볼까요? 니는 인물의 처지를 부각한다. 그렇죠? 누구? 슬프고 비탄에 잠긴 사람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는 게 쌍쌍으로 노는 재미였어요. 4번도 확인. 인물과 대상 단절 아니죠? 답 1번.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능이 도입되고 난 다음부터는 학생들한테 문제 푸는 기계밖에 안 되고 막 그래. 뭐 어쩔 수 없잖아.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접근 방법을 이렇게 써야지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국어 평가 방법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작품 던져주고 여러분들 백지 주면 돼요. 분석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기준이 없잖아. 그죠? 어떤 학생은 점수 많이 주고 어떤 학생 적게 주면 저는 왜 적게 주고 쟤는 왜 많이 줬습니까? 논란이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국어는 국어가 아니라 정보 처리, 정보 영역이죠. 자, 중략 부분 볼게요. 군인이 출정하여 멀리 고향을 떠나와 지내다가 변방에서 또 봄을 맞아 풀이 무성히 돋는 걸 볼 때나 남쪽 지방으로 귀양 간 나그네가 어두워질 무렵 푸른 단풍나무를 보게 될 때면, 자, 이번엔 누구? 군인. 또 누구? 귀양 간 나그네. 언제나 발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이윽히 보고 있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한스러워진다. 그렇죠? 집 떠난 나그네가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역시 같은 어떤 그 구조 가지고 있네요. 여름날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어디 갔어? 찌는 듯한 더위가 고생스럽고 가을은 쓸쓸하기만 하며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어 괴롭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세 계절은 너무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 변화의 여지도 없이 꽉 막힌 것 같다. 그러나 오라 여기에는 좀 대비하고 있네. 어떤 대비입니까? 여름, 겨울, 가을하고 봄날하고의 대비.
봄날만은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따스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고 서러워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로 노래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흐느껴 울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건드려 움직이니 그 마음의 가닥은 천갈래 만갈래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여름, 뭐 가을, 겨울은 단조로워 변화가 없어요. 근데 봄은 너무 다채로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판단 얘기네. 그죠? 자, 그런데 나 같은 이는 어떠한가? 취해서 바라보면 즐겁고 술이 깨어 바라보면 서럽다. 곤궁한 처지에서 바라보면 구름과 안개가 가려진 것 같고 출세하고 나서 바라보면 햇빛에 환히 비치는 것 같다. 즐거워할 일이면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이면 슬퍼할 일이다. 닥쳐오는 상황을 마주하고 변화하는 조짐을 순순히 따르며 나를 둘러싼 세상과 더불어 움직여 가리니. 자, 둘러싼 세상과 더불어 움직여 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하겠다는 얘기네. 그치? 한 가지 법칙만으로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봄의 단상. 제목 그대로 보면 짧은 생각 이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40번 문제. 보기는 나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다음 깨달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A에서 자신과 달리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인 사람들을 바라본 경험은 B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그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B에서 천자가 봄의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봄을 대하는 부귀한 사람 태도 맞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과 나그네가 봄을 대하는 입장은 서로 대비되고요. 그 얘네들은 즐기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답답하지 뭐 한스럽고 답답하고. 자, B의 생각들은 봄을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C의 깨달음. 그렇죠? 그래서 봄은 다채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의 경험으로부터 이어진 C의 깨달음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틀렸죠? 아까 우리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순응이에요. 순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둘러서 세상과 더불어 움직여 간다. 순응인 거지. 이 세상을 자기가 뭐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남았나요? 39번 했고 40번 했고 41번도 했네. 38이 어딨지? 안 보인다. 여기 있군요. 자, 가하나의 공통점. 똑같죠? 공통점 나왔으니까 어떻게? 먼저 우리가 방금 봤었던 거를 기준 삼아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환상적 공간의 묘사 땡 아니죠? 나는 봄날 풍경 묘사했습니다. 부르는 말의 반복을 통해 자, 부르는 말 반복했어요? 없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 들었는데 나는 있었어. 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어디 있었는데? 이러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러하리라 그쵸? 있죠? 추측 표현. 그러면 나에 있으니까 가에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개가 진짜 못 오는가 못 오던가 오던가 못 오는가 있네. 그치? 추측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추측 표현으로 가면 되고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뭐예요? 말장난이죠? 즉 우리가 봄의 단상에서 이규보 봄의 단상에서는 언어유희 없고 명령 어조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질문. 엄슴 42에서 45번 소설 되겠습니다. 제목이 송부인전. 자, 밑글에 대한 설명, 문맥의 파악 43번 읽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44번 박스 이거 먼저 읽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서간은 편지죠. 편지 이동을 도식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지들이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송부인을 모함하려고 그런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고전 소설은 소설 똑같아. 서술상 인칭 잡고 그다음에 묘사, 인물 묘사가 배경 묘사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해줄 게 뭡니까? 끊어 읽어가면서 인물 정리해줘야 돼. 진짜 얘는 끊어 읽어줘야 돼. 자, 보겠습니다. 조중인이 사람 나왔네. 조중인이 무녀를 보내요. 무녀가 있네요. 요사한 모함을 저질러 놓고 나쁜 놈들이구나 이게. 나빠. 녹제에게 부탁하여. 녹제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또 모함했고 조중인이 녹제에게 부탁을 했다네요.
황성 왕래하는 길에 주막을 차려놓게 하였습니다. 그 녹제가 뭐 한 겁니까? 아, 주막을 차렸구나. 지나가는 사람 중 왕진사댁 하인이라 하면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술과 고기를 많이 먹이고 밥값을 적게 받으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왕진사가 나왔고 왕진사댁 하인이 주막에 들으면은 뭐 겁나게 맛있는 거 주고 그쵸? 돈도 적게 받고 내왕하는 하인들이 어디로 갈 때는 반드시 녹제 주막에 들르는 것처럼 되어 어길 때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왕진사 때 하인들이 다 이 녹제 주막에 간다는 얘기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놔야 돼. 그래야지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무녀가 녹제의 주막으로 돌아와 하는 말이 이리이리하여 불을 질러 놓았으니 조만간에 하인이 이리를 지나가리라 하더라. 이때 무녀 어떤 여자? 나쁜 여자였어요. 그치? 조중이 나고 짬짬이 하는 여자. 자, 문매김이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4.3의 1번. 왕진산댁 하인이 주막을 지나갈 것이라는 무녀 예측이 드러난다. 말 그대로, 내용 그대로입니다. 과연 며칠이 지남에 소주 왕진사댁 하인이 서간을 가지고 가는 중이라. 자, 문제 중에 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죠? 체크포인트죠. 그가 주막 앞을 지나가자 녹제가 깜짝 놀라는 척 반기며 오래 못 본 안부를 묻고 술을 많이 먹이자 하인이 취하여 편지보, 보는 보따리, 편지보를 녹제에게 맡기고는 거꾸로져 잠이 드는지라. 자, 이게 다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렇죠? 굳이 이야기 안 할게요. 요약적 제시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인물의 행위를 보여주면 요약적 제시예요. 녹제가 편지보를 해치고 봉한 것을 떼어보니 그 편지 붙이는 걸 편지 봉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봉투야, 봉투. 편지 사연이 과연 그 말임에 편지를 없애고 다시 글씨를 본떠 써놓되. 무슨 사연인지 몰라 우리는. 안부를 전하노니 집안은 무사가 공직에 힘쓰라. 자, 녹제가 뭐 했습니까? 편지 가로챘죠? 인터셉트하고 이거를 자기가 대신 써놔요. 대신 씀. 편지 가로채.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썼어? 이튿날 하인이 떠나려 하여. 자, 시간 달라졌으니까 끊어야 되겠고, 그치? 상황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튿날 하인이 떠나려 하여 편지보를 내어주니 의심 없이 받아 가지고 올라가더라. 하인이 황성에 득달해. 끊어야 되죠? 장소가 달라졌잖아, 그치? 꼭 끊는 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한 방에, 이게 고전소설은 한 방에 보면은 누가 어디서 뭐 했지? 이게 안 잡혀.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주세요. 하인이 황성에 득달하야. 어딘지 몰라 그냥 적어놔. 황성에 도착했대. 득달은 도착. 서간을 올리되 왕시랑도 엄연히 간과하고 집안은 무사한 모양이라. 황성에 누가 있습니까? 왕시랑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가 이렇게 갔네. 집안은 무사한 모양이라 답장을 봉하여 환송하였대. 다시 보냈어. 하인이 내려가는 길에 끊어야 돼. 지금 장소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끊으란 얘기야. 자, 상황을 볼까요? 하인이 왕진사 댁에서 편지를 가지고 하인이 가다가 녹제 주막에서 들려서 술 처먹고 녹제가 편지에 가로쳐서 뭔가 대신 썼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왕시랑한테 전달한 거야. 왕시랑이 집안의 무사함을 보고 편지를 써서 다시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인이 내려가는 길에 다시 녹제의 집에 찾아들었는지라. 녹제가 반가워하며 간곡하게 술 대접을 하니 하인이 또한 술 힘을 이기지 못하여 크게 취함에 녹제가 답장 편지를 또 떼어 없애고 다시 시랑의 필적으로 답장을 위조해요. 또 가로채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쵸? 여기 또 편지 가로챘어요. 편지를 2번 가로챈 거야. 시랑의 필적으로 답장을 위조하여 집안의 궤변을 어찌 일부러 뜻하였으리까마는 듣자옴에 소자의 처로 인하여 심란한 일이 많사옵니다. 이때 소자처가 누구야? 송분이 되겠죠? 그전에도 의심할 일이 많사오나 그 허물을 따로 묻지 않은 채 그저 집에 두었는데 필경 반드시 탄론하게 되었으니 소자의 사람 몰라본 불찰입니다. 복중 뱃속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은 더구나 소자는 모르는 일이라 어찌하여 거짓을 사렙니까? 소자의 소견에는 그런 더러운 인물은
어찌 잠시라도 집에 두며 죽어도 죄가 남사오니 내치면 저에게 덕이 될 것이오나 처분대로 하사이다 하였더라. 자, 요렇게 이제 내용을 바꾼 거죠. 원래는 어떤 내용 썼어요? 어떤 내용? 집안은 무사한 모양이나 답장을 저 잘 있어요. 집에 별일 없군요. 이렇게 이제 편지 썼는데 중간에서 녹제가 편지를 가로채서 자기 마누라를 모함하는 내용을 썼네요. 이튿날 하인이 편지를 찾아보고 내려가 왕진사께 올리니, 그쵸? 여기서 가로채서 이렇게 왕진사한테 위조된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진사가 그 사연을 보고 안으로 들어와 오보인과 의논하였는데 죽이자 하여도 누굴 죽여요? 자, 부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며느리지, 자기 며느리. 며느리를 죽이자. 이게 옛날에 진짜 죽였어. 이게 명예살인이야. 여러분 가끔 뭐 중동 지역에 좀 이렇게 아랍 나라가 좀 뭐랄까 무슬림 좀 세게 믿는 극보수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갑자기 뭐 성경책을 읽었다, 어디 교수 뭐 기독교 말을 들었다, 그럼 죽여버려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 활동 많이 했잖아. 중동 지역에 선교사 했는데 우리 막 같이 애들하고 놀아주고 초코파이 주고 하니까 애가 초코파이 들고 집에 가서 가서 놀면서 찬송가 불렀어요. 뭔지도 모르죠. 그냥 한국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너 그 누가 가르쳤어? 너 어디서 그 노래 배웠어? 했더니 어디 가서 배웠어 해서 애 죽였습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명예살인. 예.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이 집안에 이 며느리가 이 바람 피고 이게 외간 남자 임신했어? 이걸 죽여야지. 합법입니다. 이 명예살인. 과거에는. 자, 죽이자 하여도 거지 죽난하고, 이게 좀 큰일이죠. 사람을 또 죽이는 게. 내쳐도 남에게 부끄러운지라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마지막터야 즉시 송부인이 불러 앞에 세우고는 수재, 그러니까 죄를 묻는 겁니다. 너 죄, 수재하여 너 내 집에 들어와 몇 해 아니 되었는데 내가 너를 믿고 내 집안 살림을 맡겼거늘 요망한 무녀를 통하여 흉측한 태도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가 속아 넘어갔죠. 자, 니은 부분 4.3의 2번 송부인이 죄를 지었다 생각하여 맞고요. 질책하는 왕진사의 태도가 드러나 있죠. 네, 맞는 설명. 다시 질문. 내 복중에 있다는 자식에 대해서도 네 남편은 모른다 하니 그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고는 장패주의 편지와 왕신랑의 답장을 던지는지라. 장패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바람났다고 이렇게 엮은 사람 같아요. 송씨가 기색하여, 색은 패색이죠? 기가 막혀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혀. 한동안 진정하지 못하다가 자부가 불초하여, 자부는 며느리가 자기를 낮춰서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이란 뜻이죠. 자부가 불초하여 구고 시부모님의 노함을 끼쳤사오니 산들 무엇하리까 마는 다만 신명을 생각하니 절통한 일이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해서 원통하다, 절통하다. 부모 양치는 10여 세의 여의였고, 여기는 요약제시 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요약제시입니까? 인물의 말을 빌려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줍니다. 부모 양치는 10여 세의 여의였고 부왕천지, 그러니까 세상을 떠돌면서 의지할 데 없사와 어린 동생과 외가의 탁신 몸을 맡긴 바 외숙부께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무한히 공경하며 대하여 나갔sap더니 천우신조 하늘의 도우심으로 어진시댁을 만났어. 이때 어진시댁은 장씨랑 부모님들. 일평생을 모시고자 하였사오나 이런 악명을 입사오니 다시 무슨 말씀합니까? 처분대로 할 분이로소이다. 그래서 어떤 요약적 제시하면서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처분대로 하게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약 부분. 그 앞부분에서는 뭡니까? 요 상태를 통해서 이제 송부인이 모함을 받게 된 것이네요. 중약 부분. 강제결혼 무산에 대한 보복으로 조중인에 의해 모함받은 송부인은 그래서 이렇게 모함을 때렸구만.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조중인이가. 그쵸? 그래서 안 갚으면 내고.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고 홀로 아들인 갈룡을 낳아 기른다. 그럼 이름이 왕실하니까 이름은 왕갈룡이네. 왕갈룡. 어느 날 갈룡은 살인사건을 휘말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 명사관으로 파견된 왕신랑은 송부인과 재회하게 된다. 이때 송부인 명사관이 들어와 갈룡의 초사를 받는다는 말에 오가는 말을 듣고자 하여 관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더라. 바라보니 그 명사관이 다른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왕신랑이라.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하여 송부인이 여강여치하여 미친 듯 취한 듯 하여 부지불각,
그러니까 뭐 정신없는 가운데에 몸이 절로 움직여 뜰 아래 들어서서는 첩은 죄인의 엄이 없더니 사람이 불미 민첩하지 못하여 시댁에서 쫓겨났사오나 가장은 천리밖에 있었고 첩을 불쌍히 생각하기는커녕 인편에 대어 죽여라. 인편은 이제 편지에 대어 죽여라. 내쫓아라 하오니 첩이 어디 가서 살며 어찌 시댁에 용납합니까? 그런 연유로 이 지경이 되었는데 듣사움에 명사관께서 명사를 잘 하오시니, 그러니까 재판, 뭐 어려운 일을 재판하는 사람을 명사관이라 하고요. 명사는 밝은 일이라는 뜻이죠. 일을 밝게 잘 하신다 하오니 살옥은 차차없고, 그러니까 살인죄. 그러니까 원래는 살인사건을 하려고 왔죠, 얘가. 그쵸? 그거는 차치는 둘째로 치고 우선 제쳐놓고 그 일부터 명사하옵소서. 그 나를 쫓겨난 이유, 그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첩의 무고함을 어찌 보지 못하고 멀리 있음에도 그리 집안을 자세히 알면서 복중짐을 뱃속의 물건이 자기 자식인 줄 어찌 모르며 첩이 그전부터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 무슨 일을 보셨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첩에게 죄가 설령 있거든 여기서 죽여주시고 만일 무죄하든 하거든 죄가 없거든 소상히 명사와 밝게 일처리하셔서 애매한 누명을 씻어 주옵소서. 복명지신, 이거는 명령을 받드는 신하가 그만한 일을 명사치 못하오면 그 녹을 자시봅기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녹은 녹봉이죠. 월급 받아먹는 거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만일 첩의 말을 고지 아니 들을 터이면 여기 증거할 것이 있사오니 이것을 보옵소서. 증거도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신의 억울함, 그쵸?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송부인이 품에서 편지 봉투를 내어 앉은 앞에 던지니 왕신하니 상원실백하여, 그 정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니 보지 못할 터라. 차차로 펴보니 한 장은 자신의 답장이라 하나 사연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막측 기단하여, 그냥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 다시 묻고자 하나 하인들 앞에 말하기가 편하지 아니하기로 따로 분부하여 심기가 불평하니 죄라 하시니 갈룡과 송부인이 함께 물러나오더라. 그쵸? 이게 자기 집안일이었고 과거의 일이었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다른 하인들 보기가 조금 좀 그렇죠. 자, 그러면 문맥음이 파악하기입니다. 40의 3번 주변 상황을 의식하여 질문하기를 미루는 왕신왕의 모습. 네, 맞네요. 다시 지문으로 가서요. 이날 밤에, 자, 시간 달라졌죠? 그럼 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까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살인사건. 자, 아들 갈룡이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그것을 조사받기 위해서 명사관이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송부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찬찬히 좀 따져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밤에 왕신왕이 일을 마친 후에 통인 하나를 불러, 통인은요 좀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통 통인이라고 그래요. 가서 이 이야기 좀 전달해, 이런 심부름꾼. 통인 하나를 불러 초롱을 들리고 호장의 집을 찾아 별당으로 들어가니 송부인이 촛불을 돋우고 혼자 앉았다가 처연히 보고는 이 어찌된 일이시니까 더러운 죄라 하신 터에 무엇이 답답하여 첩을 찾아보러 가서는 서 계십니까? 좀 원망스러운 말투네요. 자, 그러면 43의 4번 왕신왕이 명사관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기를 바라는 송부인의 마음. 아니죠. 원망의 말투죠. 원망의 말투.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모르는 자식을 낳았으니 더럽다고 하다가 죽이거라 내치거라 하와 다시 준절 답장 하오시고, 준절은 이제 고기환 정절, 뭐 지조, 절이 이런 뜻입니다. 준절 답장 다시 준절 답장 하오시고 다시 보려 하심은 천만 뜻밖이로서이다. 그죠? 내칠 땐 언제고? 정절이 높다고 해서 다시 본당하는 게 무슨 말이냐? 뜻밖이다 이런 얘기예요. 왕신왕이 다 듣고는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라고 도리어 물으니 송분이 대답하여 날더러 도로 물으시니 무슨 말씀으로 대답합니까? 함에 왕신왕이 대답하기를 나도 내 죄를 아오이다. 비록 그러나 이 일은 알아보고 말 것이니 그리 염려하지 마소서. 편지도 답장도 내 한 바 아니라 난들 어찌 알았으리요. 이것이 운명사이니 분명히 괴상한 용모를 꾸민 놈이 있는 모양이라. 설마 그놈을 잡지 못하리까 내 사환이 분저하여 맡은 일이 분저하여 오래 근친 못한 탓이로소이다. 근친 가까이 못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과거에, 그죠? 과거에 뭐
왕씨랑은 황성에 있었고 자기 부인은 왕지사택, 소조 왕지사택에 있었으니까. 자, 얘도 다시 확인해 볼까요? 432 5번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왕씨랑 태도에 있죠? 그래서 433번에 아닌 거는 4번이 확실하네요. 다시 질문. 라고 하더라. 송부인이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의 발명도 대강된 듯하고, 이때 발명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발명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현대국어 와서는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죠. 왕씨랑의 편지에 서운했던 것이 비로소 풀리는지라 그런 줄 이제 알았으니 어찌 소회를 풀어놓으며 정다운 이야기가 서로 없으리요. 서리법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으니까 이제 부부의 정이 넘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4, 5번 먼저 한번 볼까요? 4, 5번. 보기는 서간의 이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구조를 도식화하면 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A의 서간에는 집안은 무사하고 공직에 힘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왕씨랑은 B의 서간을 통해 집안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돼. 이건 지금 방향이 맞지가 않지, 그치? 뭐 거꾸로 와야 되는데 전혀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왕씨랑은 B의 서간과 D의 서간은 모두 녹제에 위조된 것이다. 이게 맞는 건데, 그렇죠? 1번은 A가 아니고 B가. 그렇죠? 1번은 A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B로 가야지. B? 네, 일로 가야죠. 왕씨랑한테 가는 거. 아까 우리가 녹제가 편지를 가로채서 대신 써서 집안 무사함. 그래서 그 답장으로 아마 뭐라고 썼는데 돌아오는 걸 가로채서 모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아니라 B로 가는 게 타당하죠.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 틀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4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까?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 꼽아두고요. 전기적 요소 없죠? 전기라는 것은 빠지직 그게 아니라 전기, 기이할 기자,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귀신이 나온다거나 도수를 부린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과장된 상황을 통해 인물의 해악성, 해악은 재미. 이건 뭐 이렇게 웃기거나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배경에 대한 묘사 낭만적 없었어요. 꿈과 현실 교차도 없었죠. 따라서 답은 1번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송부인이 자신의 입으로 요약적 제시해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남편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장면, 그치? 그 처지 드러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43번 아까 했고요. 44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되겠네요. 이거 우리 아까 안 읽었나? 안 읽었네? 읽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이 작품은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 외부의 인물에 의해 모함을 받게 된 주인공. 이때 가족 외부의 인물은 누구? 조중인. 남성 중심 사회 현실적 모순에 의해 희생당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자기 뭐 억울한데 억울함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퇴출당해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후 입신양면을 이룬 남편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오해를 풀고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건 뭐 내용이네요, 내용. 자, 송부인이 왕씨랑에게 명사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왕진사가 송부인을 수재하는 장면에서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는 남성 중심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그렇죠? 그 다음에 왕씨랑이 송부인에게 누명을 벗겨주기로 약속하는 장면에서 왕씨랑이 입신양명을 이룬 목적을 짐작합니까? 말 안 맞, 이거는 앞뒤 관계가 안 맞지? 누명을 벗겨주려고 입신양명한 게 아니죠.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녹제가 왕지사댁 하인에게 술을 먹이는 장면에서 가족 외부의 인물이 주인공을 모함하려는 모습을 확인. 그렇고요. 그쵸? 이건 이제 작전 짜고 있는 거니까.
송부인이 왕신랑에게 자신의 처지를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에서 과거에 송부인이 겪은 실형의 권한을 짐작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나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러 나갈 때는 좀 순서대로 문제 푸는 것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읽어가면서 풀 문제, 읽고 나서 풀 문제 꼭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